유학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문학 분야 전공이긴 합니다만, 그죠? 그리고 어려서 이제 저희 집안 어른께 이제 가서도 배우고요. 통감도 배우고 배워서 조금은 이제 그 동양의 사상에 대해서 조금은 안다고. 근데 여기 계신 분 중에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겁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공자의 생애를 주제로 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듣기로는 저희 과의 임성춘 교수께 아마 논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를 주셨던 것 같고요. 앞으로 아마 공자의 사상에 대해서 따로 또 전문적으로 그 강의하는 분이 또 계실 거예요. 그리고 맹자의 사상도 배우고요. 그다음에 또 대학도 배울 것이고. 그래서 오늘 초기, 그러니까 지난주에 첫 시간 처음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교의 종주라고 하는 우리 공자님의 일생에 대해서 한번 그 그림, 공자 성적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공자의 명가할 때 만들어진 그 책이에요. 그림책이에요. 일종의 만화책 같은 건데요. 공자의 성적도라고. 그러니까 성인의 행적에 대해서 그림을 그린 게 있습니다. 한 110개 정도의 그림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공자의 일생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어요. 재미는 없어요. 공자님이 어떤 그 수행에 있어서 아주 커다란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꾸준하게 공부를 하신 분이 그래서 후학을 양성을 하고 제자들을 양성을 하고 또 각 천하를 그 주유 천하하면서 여러 그 정치가들을 만나면서 본인의 그러한 정치적인 어떤 그 바람을 이제 정치에 반영하려고 했던 분이기 때문에 커다란 사건 요소에 재미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유교의 종주로서 유학 지도자 과정에서 우리가 유학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게 가장 종주인 이 공자님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1시간 한 10분, 20분 정도 시간을 들여가지고 1시간 10분 정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4시 좀 넘어서까지 짧은 시간 동안에 공자의 일생 그냥 주마간산으로 볼 생각입니다. 넘어가죠. 자, 우리 이거 보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게 어디 있냐면은 여기 가보셨죠? 천안문. 북경에 천안문 다 가보셨죠? 안 가보신 분도 계시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천안문이고요. 여기 앞에가 천안문 광장 있죠? 여기가 국가박물관이라고 해서 작년에 가봤습니다. 엄청나게 웅대합니다. 여기가 이제 중국 인민대회당이고요. 여기 모택동 기념관이에요. 여기 안에 이제 모택동 그 시신이 아주 잘 봉안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가 이제 천안문 광장인데 여기 앞에 보면은 이제 천안문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모택동의 그 사진이 뭐 초상화가 천안문 광장 한복판에 다 있습니다. 전체를 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여기 앞에 아주 굉장히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기선 안 들어가 이쪽 보고 되는구나. 그리고 이 공자님의 사는 바로 어디에 있냐면 여기 옆에 여기가 이제 국가박물관이잖아요. 여기 북쪽에 있어요. 이쪽에 이제 있어요. 원래는 이 공자의 상이 여기 없거든요. 2011년 1월 11일 날 이제 비로소 처음 공자의 상을 일단 세우고서는 이제 그 중국의 가장 행정의 중심, 역사적 혹은 정치적 상징인 여기 앞에다가 이제 이 모택동하고 동거하게끔 해놨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참 2011년에 만들어진 그런 상인데 이 상이 근데 이제 여기에 굉장히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문혁기간 동안에 문화대혁명 기간 아시죠? 1965년부터 75년까지 대략 한 10년 동안 문화대혁명이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그런 문화의 어떤 그 소용돌이 제2의 분석개미라고 하는 문화 발살의 어떤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광란의 시기. 그때 이제 그 홍위병이라든가 그 당시에 그 중국 인민들의 그 생각 표가 이게 이제 포스터인데 여기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공노이의 죄악 인생. 중국말로 때 공라월도 이거를 일성이라는 뜻인데 공라월이 뭐냐면은 공시 둘째 아들이가 뜻이거든요. 공시의 둘째 아들. 이게 바로 공자예요.
좀 이따가 이제 왜 공노이라고 얘기하는지는 이제 좀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공자에 대해서 공자의 죄악 일생이라고 해서 공자의 일생을 아주 죄악의 일생으로 이렇게 아주 매도를 하고 욕을 하고 그래요. 지금 보면은 이거 보세요. 원래 유학자들은 이 글자 나오면 어떻게 읽는지 아세요? 보통 그 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성유만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언덕 구자잖아요. 공부 이렇게 안 써요. 공자 했거나 혹은 이 함부로 성인의 이름을 함부로 못해요. 못 불러요. 그래서 공모 하든가 공자 하든가 공구 이렇게 안 불러요. 근데 여기다가 아예 만악의 공자, 공구 이렇게 해가지고선 온갖 악의 근원이 온갖 악을 저지른 공자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그냥 비판을 하고 그래요. 그 당시에 문화대혁명이 그렇잖아요. 비긴 비공해가지고서 인표도 비판하고 공자도 비판하고 막 그러던 시기에서 공자의 묘도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만 그 당시에 공자의 묘의 상석도 다 부셔버렸어요. 공자가 온갖 그 중국의 그 현대에 있어서 과거의 그 전통 예교를 통해서 인간의 인성을 억압하고 사람답게 제대로 활동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라고 해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공자를 공격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만세의 사표, 만대의 사표, 그러니까 만대의 스승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천안문에 이게 공묘에 있던 이 편판인데 이것을 불사질러 버려요. 이 당시. 이게 굉장히 엄청난 그런 공자에 대해서 비판하는 시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30년 있다가 이 한복판에다가 이 한복판 여기 그 중국의 그 정치의 중심인 이 천안문에 여기다가 국가박물관 북문 바로 앞에다가 이 공상을 세워놓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냐? 여기 제가 약간 써놨는데요. 크기는 아까 봤지만 굉장히 높아요. 1.6m의 석벽이단을 포함해서 총 높이가 9.5m. 대형 창동 전인상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천안문 위에 걸려있는 모택동, 마오쩌둥의 그 대형 초사마하고 이 앞에 그 거리 이름이 장하지라고 하는 거리예요. 이 장하지 사이에 두고 서로 대각선으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물론 중심은 모택동이죠. 어쨌거나 근데 그 전에는 비록 중심은 이제 모택동의 중심을 두고서는 배치되어 있긴 하지만은 그 전에는 거기에 감히 나올 수도 없었던 공자의 상을 했다는 것이 이제 중국의 어떤 기조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겠죠. 중국식 사회주의와 함께 민족주의 및 그 중국의 문화, 소프트 파워, 이것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중국의 오늘로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공자를 굉장히 매도했다가 지금은 이제 공자도 중국의 그 공자라든가 공자의 어떤 유물이라든가 공자의 사상 같은 것들이 오늘날의 중국을 이제 부강시킬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문화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해서 공자를 이제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미국의 뭔가를 슈퍼파워로 구상하기 위해서 경제력 분석 등 하드파워 못지않게 문화적 역량, 소프트 파워가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중국의 그런 문화적인 그런 것들,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공자를 이제 다시 소환시킨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지금 현재 그 문화 아이콘 대표적인 문화 아이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자하고 중국어라고 하는. 지금 공자학원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컨피셔스 스쿨, 컨피셔스 아카데미 해가지고 공자학원이라고 있는데요. 저 제주도에 두 개나 있습니다. 제주대학교에 하나 있고요. 또 한라대학교에도 아마 공자학원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자학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설립해가지고서는 전 세계에 중국이 공자 사상을 전파한다고 되어 있지만 공자 사상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문화를 전파하고 또 중국어를 전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중국 문화 전진기제예요. 원래 꿈은 독일의 괴테 인스티튜트 같이 독일 문화원 그것처럼 이제 중국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결국은 중국의 어떤 그 문화 선전 도구라고 할까요? 조금 이제 약간 이제 낮춰서 얘기하면요. 하여간 그렇게 지금 이제 공자학원을 설립해가지고서 지금 전 세계에 중국 문화를 전파하는데 이용되고 있고요. 또 중국의 공자의 고향인 산동성 취프, 복부라고 하는 곳을 몇 번 가봤으면 처음에는 굉장히 낙후됐었거든요. 굉장히 작은 도시였는데 복부가
지금 완전 전체를 다 통역하고 공자의 그 박물관도 엄청나게 그냥 커졌어요. 초기에 갈 때는 제가 90년대 초반에 갔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낙후돼 있고 보잘것 없고 그런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참 전에, 지난해가 아니고 한참 전에 또 이제 공자 영화도 만들어 놨었죠. 그래서 애국주의라든가 중대 민족주의를 고취하는데 공자가 이제 슬슬 이용되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공자를 이렇게 부각시키고 하는 것들은 우리는 좀 경계를 하긴 해야 돼요. 이것이 순수한 이제 공자의 그런 정신, 공자의 사상을 다시 되돌리려고 하기보다는 중국이라고 하는 중국의 그 소프트 파워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에서 이 공자를 다시금 소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 이상으로 공자에 대해서 추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전통의 그런 공자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요건 이제 북경의 북자강 공묘 안에 있는 공자의 모습이고요. 이건 실물 그대로 해놨어요. 공자의 그 실제 모습이 구척이라는 거죠. 굉장히 장신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키가 한 192cm 정도 크기로 해가지고선 여기다 세워놨고요. 이건 또 문화대혁명 그 이후 곧 직후라기보다는 또 75년에 끝났고 89년에 이제 슬슬 이제 공자에 대해서 관심을 좀 기울이자 하는 그런 무렵에 이제 공자가 이제 제자들 가르치던 시기에 이건 공자가 주유천하하던 그 시기의 그 모습을 우표를 만들어가지고 발해까지 하고 슬슬 이제 공자에 대해서 추앙을 하는 분위기를 만들다가 오늘날에 와서는 엄청나게 지금 부각을 시키고 있죠. 이거는 어디에 있는 공자상일까요? 이건 보신 분 계실 거예요. 바로 우리 제주도 제주 향교에 있는 공자님 상입니다. 근데 원래 그 공자의 상을 모시는 게 아닌데 이게 우리 모시게 됐네요. 이건 이제 당나라때 오도자라고 하는 분이 그린 공자의 상이에요. 그래서 이 상을 가지고서 이제 그 공자의 정통 존영으로 삼아가지고 아직까지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옆에 글이 써 있어요. 덕모천지 도관고금, 그다음에 산술 육경, 그다음에 추헌 만세. 여기 이렇게 써 있죠. 덕은 천지와 짝을 이룬다는 공자의 위대한 덕은 천지의 덕과 맞먹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공자의 덕은 고금에서 옛날과 지금에 다 통틀어가지고 가장 뛰어난 그런 도구, 인류의 도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공자님은 산술 육경이에요. 육경을 이 산술은 산은 짧은 뜻이거든요. 쓸데없는 것을 중복된 걸 잘라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육경을 지금 이제 전했다고 해서 공자가 이제 산술했다고 하거든요. 육경을 바로 공자께서 이제 육경을 정리하시고 그래서 만세 오늘날까지 대대로 법을 들이우셨다라고 하는 공자에 대한 칭송의 그 사자로 되는 글입니다. 이걸 이제 당나라때 오도자라고 하는 분이 여기다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공자의 그 생을 대표하는 그 글자가 요거 압축해가지고 요 네 글자로 네 구로 이제 얘기하고 있죠. 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그 공자의 성적도, 공자의 그 성인의 그 행적에 대해서 그림을 볼 건데, 여기 이제 이 공자의 성적도가 저번으로 삼는 책이 이 공자세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기의 권 7권에 공자세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공자의 일대기를 적어놓은 그러한 그 일대기인데, 요걸 참고로 해가지고서 그 성적도를 지었는데 여기에 태사공이 이제 사마천이죠. 사마천이 자기 서문에서 어떻게 썼냐면은 공자가 왜 공자를 이렇게 추앙하느냐. 공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냐면 주나라 황실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무너지기보다는 쇠해졌다니까요. 쇠미해지고 난 다음에 제후들이 자기 멋대로 이제 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중리가 바로 공자님이죠. 공자가 이제 그런 예와 악이 붕괴되는 것, 그러니까 폐해지고 무너지는 것을 애도해서 슬퍼해서 추수 경술이에요. 경전을 다시금
다시금 되돌려가지고 그걸 이제 경제를 다시 정리하고, 그래서 왕도라고 하는 것은 이과 의도성 백성을 가르치는 방법을, 정치적인 방법을 왕도 정치라고 그래요. 이 왕도의 반대가 뭐냐면 태도 정치예요. 힘으로써 사람을 혹은 국민을 다스리는 것을 태도라고 하죠. 태도. 태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힘으로써 하는 것. 덕으로써 하는 것은 왕도고요. 그래서 왕도 정치를 창달시킨 거예요. 크게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서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고, 그래서 그것을 어지러운 세상을 되돌리는 거죠.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태사공 사마천이 공자에 대해서 평가를 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공자 세가를 지었는데, 세가라고 하는 것은 사마천 사기의 세가는 그 황제의 일족들에 대해서 그 일대기를 쓴 책이 세가예요. 부분이. 근데 공자는 황제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황제가 아니에요. 황족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 세가에다가 올린 것은 만세의 사표이기 때문에 온 세상에 앞으로 길이 만세의 스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자를 그 황제에 버금간다고 해서 하얀 옷 입은 왕, 흰 옷을 입은 왕, 그 골룡포를 입지 않고 그냥 평범한 백성의 옷을 입은 왕이라고 칭했어요. 그래서 비록 왕은 아니지만, 황제는 아니지만 황제와 버금간다 해가지고 이 사람을, 이 공자를 이제 세가에다 집어넣고서 공자의 일대기를 저술한 것이죠. 그런데 공자의 일생은 굉장히 신족화되어 있어요. 좀 이따 이제 우리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엄청나게 그 신적인 존재로 이게 평가되어 있죠. 묘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공자 세가를 보고, 그다음에 공자 가어를 보고, 또 아까 성적도를 본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사실들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실질적인 사실이 없어요. 그냥 사마천이 직접 논어를 방문해가지고서 직접 자료를 구하고 찾은 그러한 고증에 의해 가지고 기술한 이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그 공자 세가가 이제 공자에 대해서 온전하게 서술한 그러한 전기 글이죠. 그런데 사마천이 사기를 지을 때가 이미 공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400년이 지난 뒤의 일이에요. 400년 뒤의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정확할지는 모르는 거죠. 하지만 나는 꼼꼼히 논하를 방문해가지고서 고증을 하고 해서 지은 책이 바로 이제 사마천의 공자세가, 사기에 나와 있는 일부 공자세가입니다. 예. 그래서 좀 안타깝죠. 자, 이게 바로 이 공자성적도의 표준입니다. 공자성적도죠. 성인의 행적에 대해서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이건 이제 명나라 때 만들어진 거예요. 공자성적도는 공자의 일생과 기록에서 의미 있는 사건을 뽑아서 그림으로 만든 일종의 고사인물도예요. 성적도라고 하고요. 공선생님 성적도, 성적의 도,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사마천 사기의 공자 사가 등의 내용을 원천 자료로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제일 첫 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행 안수 해가지고서 성인이 길을 가매 안은 바로 이 사람이죠. 안수. 안이 따뜻하게. 안이 누구냐면은 공자의 가장 늦은 제자, 최고의 제자가 누구냐면 바로 안연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혹은 안회라고 하고, 자가 회죠. 이름은 연이고요. 공자가 제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득이한 제자가 바로 안회, 이 사람. 공자를 굉장히 존숭하고 굉장히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공자가 가는 곳을 항상 따라다녔어요. 근데 이제 공자보다 일찍 돌아가시죠, 이 양반이. 근데 안씨 때 아마도 공자의 어머니가 안징제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공자 어머니 계열, 어머니의 조카뻘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공자의 제자긴 하지만은 공자의 처조카뻘의 그런 집안 사람인 것이죠. 자, 독일 철학가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추구의 시대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추기라고 하는 건 뭔가 역사의 전환점, 뭔가 새로운 그런 세상을 여는 그런 새로운 전환점. 그래서 첫 번째 추기 시대를 대략 기원전 800년부터 200년대를 잡았어요. 이때 이제 동서양의 위대한 철학자들이 혹은 종교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중국에서 당연히 공자, 목자, 노자 거의 동시대 사람들이에요. 인도에도 여러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이때 이제 인류 역시 놀라울 정도로 성숙돼 있고 성장돼 있고 한데,
바로 공자도 동양에서 바로 이런 추계 시대의 한 가장 그 전에 그 신본위 시대에서 인간 본위의 어떤 인문학적인 어떤 혁명을 일으킨 그런 인물로서 추앙받는 것이죠. 자, 그 당시 시대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초는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은나라 때가 이제 신본위 시대잖아요. 은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모든 것이 다 점으로 쳤어요. 그래서 갑골문이라고 하는 문자 아시죠? 그 사람들은 모든 정치 행위를 하면서 그 귀갑수골이라고 해가지고 거북이의 배 껍질하고 그다음에 그 수골, 그 짐승들의 그 넓적다리 뼈를 이제 채취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어떤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막 바늘 같은 걸로 예리한 걸 표시를 해놓는 걸 불로 이제 그걸 이제 지져. 그럼 이게 불에 균열돼가지고 이게 터지거든요. 그걸 보고서 이제 점을 쳤다고 해서 이제 귀갑수골. 그래서 갑골 거기서 그 점친 내용을 이제 갑골 적어놓은 것이 갑골문이죠. 그래서 모든 행위는 다 신본위, 귀신을 위주로 해가지고서 이것이 이제 진행이 됐었어요. 이 은나라 때는. 그러니까 신본위주의 시대였거든요. 인간은 그 신의 어떤 노예라든가 혹은 뭐 그 신의 어떤 도구 이거에 불과했었는데 주나라 때 들어와서 주나라의 최초 주나라 통일을 한 임금이 누구냐면 무왕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무왕, 주무왕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문왕이에요. 주문왕. 그리고 주문왕의 이제 아들이 이제 무왕이 있고 또 다른 아들이 이제 주공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문왕, 무왕, 주공. 이렇게 이 세 분이 이제 그 주나라를 이제 처음 개국을 했는데 유교에서 성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꽤 많죠. 제일 위에 이제 요임금 계시고요. 요순, 그 다음에 하나라의 창시자인 무임금, 그 다음에 탕나라의 창시자인 아니죠. 하나라. 그 다음에 은나라의 창시자. 은나라는 상나라기도 하죠. 상나라의 창시자인 탕임금. 탕임금, 그 다음에 은나라가 망하고 나서 주공가 주나라가 생기는데 주나라의 이제 주나라를 이제 개국한 왕이 무왕이고요. 그 아버지가 문왕이고요. 그리고 두 동생이 주공이고. 그래서 요순, 우탕, 문무, 주공을 유교에서는 성인으로 떠받들고 있죠. 왜 성인으로 떠받드냐면 특히 그 문왕, 무왕, 주공 하면은 바로 은나라라고 하는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이 주임금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포악한 주지윤리에 빠져가지고서 정사를 돌보지 않은 아주 포악한 임금이 있는데 그 주임금의 그런 전행을 바로잡고서 아주 그 인의로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주나라 그 무당 무왕 주공을 이제 성인으로 추앙해가지고 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초의 시기는 경천 도민의 그런 사상으로서 유민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 공경을 하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사상, 그러니까 인본주의의 어떤 사상을 이제 비로소 채택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유민 정책, 백성을 부유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사회가 안정되고 번영된 그런 시기였었어요. 주초는요. 그래서 하늘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백성을 위주로, 백성을 위해서 나오게 되고, 이거 뭐 굳이 번역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점점 나라가 이제 후대에 갈수록 이 서주 이제 후기에 갈수록 그 점점 사회가 좀 이렇게 어지러워져요. 그래서 서주의 마지막 임금, 거의 말대 임금 유왕하고 평왕 시기에는 그 사치와 탐욕이 그냥 성행을 해가지고서 나라가 점점 이제 완전 기울어지죠. 그래가지고 그 BC 770년에 이때 이제 평왕이 그 동천을 그러니까 수도를 옮겨요. 낙양으로 옮겨요. 포경을 버리고 낙양으로 옮겨요. 이때부터 중국은 춘추 시기에 들어갑니다. 아주 혼란한 시기예요. 중국 주나라 때 굉장히 혼란한 시기에 두 시기가 있죠. 전기는 춘추 시기라고 하고요. 약 300 몇십 년 동안이고요. 후기는 전국 시기죠. 바로 이 춘추 시기, 공자가 태어났던 시기가 바로 BC 551년이거든요. 거의 한복판이에요. 춘추 한복판.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하던 시기. 이때 공자가 살았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 제후국들은 서로 그냥 그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들을 경상하고 그 영토를 확대해가지고 세력을 키우던 시기예요.
그래서 제후가 그냥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그리고 황실은 아주 우습게 보고, 그래서 황제는 그냥 그 유명무실한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서주식, 아까 그 평왕이 이제 그 도읍을 낙양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낙양으로 옮기기 전에를 서주라고 하고, 동쪽으로 옮긴 이후, 낙양으로 옮긴 이후의 시기를 봉주라고 하죠. 그래서 전기 후기예요. 서주시기, 전기 시기 때는 그래도 초기에 아직 동천하기 전에는 예압과 정벌이 천자가 이제 천자가 나와서 가지고, 그래서 모든 것을 주도 천자가 주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춘추시기에 들어가서는 예압과 정벌이 천자가 하지 않고 제후들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질서가 아주 무너져버린 시기죠. 요걸 공자가 비탄한 거죠. 예압이 붕괴되는 그런 상황을 비탄하고서는 굉장히 절망을 하고서는 유교에 대해서 유교의 정신을 각 위정자들에게 설파하기 위해서 전 중국을 이제 천하를 주유천하하는 것이죠. 뭐 이 당시에 또 활동했던 그 천자를 끼고서 제후를 호령했던 그런 힘으로 쟁패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바로 춘추오패라고 하죠. 춘추오패. 그래서 제환공, 진문공, 진목공, 송양공, 수장왕. 이 사람들은 힘으로써 그 당시에 그 제후들을 위해 군림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자가 굉장히 이 패도들, 쟁패했던 이런 패왕들에 대해서 이 춘추오패들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죠. 바로 이러한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혼란하고 하던 시기였는데, 근데 문화적으로는 그래도 굉장히 다이나믹한 시대였어요. 사회가 격변을 해가지고서 각 계급, 각 계층에 걸출한 인물과 주요 학술사상에 시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공자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자의 승리를 탄생한 것이 이제 BC 550입니다. 춘추의 각 제후국들이 서로 막 각축을 벌이고서 예약을 막 무너뜨리던 그런 시기에 공자가 태어난 거예요. 9월 28일 날. 그리고 돌아가신 것은 춘추 시기 중기에 479년에 이때 돌아가셔요. 약 73세 사셨죠. 자, 이제 공자의 조상은, 이제 공자의 집안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공자의 조상은 은왕실의 후예래요. 공자 동이족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 우리 조상하고 공자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동이족이었던 은왕실의 후예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은나라가 주나라한테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주무왕이 그 은나라의 그 후예의 후예였던 자계라고 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은광실의 그 황족이죠. 망한 나라의 황족이 이 사람을 송이라고 하는 조그만 땅에다가 임금으로 봉해요. 송국에 봉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자계라고 하는 송군이 돼가지고서 제사를 이제 계속 드리게 되는데, 그분의 이제 5대 손인 뭐 불부하, 공부가 이렇게 요걸 봐야 돼요. 그 자계의 동생이 미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4대, 공자의 14대 할아버지고요. 쭉 내려오다가 여기 가가지고서는 민공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아들이 불부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부하, 그 다음에 뭐 부주, 세자, 다 이름이 있다, 이게. 그다가 공자의 6대조가 공부가가 있고요. 바로 아까 방금 전에 공부가 여기 나왔죠? 이 양반이 공시성의 제1대. 그러니까 다 조상이긴 하지만은 공시성을 처음 가진 사람이에요. 바로 공자의 6대조고요. 근데 대부로서 이제 대사마에도 올랐는데 궁중내란으로 피살당했는데 어떻게 피살당했는지는 자세히 나와있지 않아요. 이렇게 쭉 있고, 그러고 나서 할아버지가 공방숙이라고 하는 분이고요. 그리고 요분이 이제 백하라고, 아버지가 증조할아버지고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백하라고 하는 분. 그 다음에 아버지가 바로 숙량허리라고 하는 사람. 이분의 아들이 바로 공자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리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손자가 봉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봉급하면 여러분 생소하시겠지만은 우리가 사서 중에서 자서가 뭐 있죠?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논어야 당연히 공자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공자의 제자들이 이제 그 편찬한 책이 논어잖아요. 공자가 직접 저술한 건 없어요.
그리고 맹자는 공자의 제자라고도 할 수 있는 맹자가 지은 책이 이제 맹자고요. 그것도 맹자의 제자가 지은 책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용하고 대학이 있는데 이 중용과 대학을 편찬한 사람이 공급이에요. 네, 이름이 자사라고 해요. 자사 들어보셨죠? 논어에 보면 자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사가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공자의 제자들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공자님의 그 손자예요. 공급이라고 해서 손자예요. 자사. 네, 대학과 중용을 편찬한 분이에요. 거의 뭐 작자라고 할 수 있죠. 나중에 대학하고 중용 얘기할 때 나오겠지만요. 그리고 공자의 묘가 있으면 그 옆에 이 공리 아들 공자 공리의 묘가 있고요. 그 바로 옆에 자사의 묘가 있어요. 근데 자사의 묘가 공리의 묘보다 훨씬 더 멋있죠. 아주 훌륭해요. 업적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어쨌거나 공자의 가계가 쭉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 주목할 분이 이제 사세. 바로 아까 여기 요 부분. 사실은 공자의 10대조고요. 위로부터 치면은 이분의 사세손, 불부하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원래 송나라의 그 경희백사가 이 불부하에 또 5세 후손이 이제 공부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때는 이제 제대로 벼슬도 못해가지고 경이었다가 사로 전락을 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목금보 공방석 쭉 연결돼가지고 공자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죠. 이분이 이제 그 최초로 공시성을 사용했던 공부가라고 하는 분이에요. 지금 하읍편에 공자 한양사에 모시어지고 있는데 뭐 이게 큰 의미는 없고요. 자, 다시 이제 공자는 논나라 청평향의 추욱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지금의 곡부죠. 그의 선조는 송나라 사람으로 공방석이니까 왕족인 거예요. 은나라 황족인 거죠, 사실은요. 공자는요. 그 아버지 이제 숙량훈은 안시와 야합해서 공자를 낳았대요. 우리가 이제 공자님에 대해서 이제 들판에서 야합해가지고서는 공자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이거 뭐 좀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리구에서 기도를, 그러니까 안시와 야합을 해가지고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니구산이라고 하는 조그만 산이 있어요, 옆에. 거기서 기도를 한 뒤에 공자를 얻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551년, BC 551년이죠. 지금부터 550년 전이, 570년 전이네요. 이때 태어났어요. 근데 공자가 태어났을 때 머리 중간이 움푹 패여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솟아올랐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중간에 정수리 부분이 패여 있어요. 우자를, 한자는 이제 흑토 옆에 우자에 있는 건데 여기가 패여 있어요. 그러니까 패여 있다 보니까 겉에 앞머리 부분은 여기 솟아오르죠. 가운데는 패여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 모습이 옆에 주변 부분이 이렇게 패여 올라오는 모습이 이게 마치 언덕 같다고 해서 구라고 이름을 줬다고 해요. 공자는 짱구다라고 하는 그런 책도 나와 있는데 이 구라고 이름을 했대요. 자는 중리예요. 중리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거 보면 이 중자는 아까 우리가 공노이 해가지고서 둘째라고 했잖아요. 중국말에 이제 노이, 라월이라고 하는 말이 둘째라는 뜻이거든요. 이 중자가 둘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자를 옛날 사람들, 중국 사람들 자기 이름에 이 중자가 들어가 있으면 이 사람은 둘째 아들이구나 라는 뜻을 알 수 있어요. 큰아들은 뭐라고 할까요? 아시는 분 계실 텐데. 큰아들은 그렇죠. 백이라고 하죠. 둘째 아들은 중, 셋째 아들은 숙, 넷째는 개, 백중숙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일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지만 더 이상 아들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니구산에서 기도를 했다고 해서 니구산에서 기도를 해서 얻었다고 해서 이 니자를 이 자에 써가지고 중니 이렇게 붙인 거죠. 요게 이제 아직 공자가 태어나기 전에 이게 이제 공자 성적도의 두 번째 글입니다. 니산 치도라고 해가지고서 니산에서 기도를 드리다라는 뜻이 있죠. 이게 바로 니구산이라고 하는 산이에요. 지금 있어요. 그 곡부에 가면. 그리고 여기가 부자동이라고 하는데 요 니구산의 밑에 보면은 동굴이 하나 있어요. 여기 있고 여기가 이제 동굴이 하나 있죠. 여기에서 그
어머니 안징제가 공자를 낳았다 그래요. 공자가 탄생하신 곳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부자동 선생님의 동굴 해가지고 여기서 태어났다고 해서 부자동이라고 한 이렇게 비석이 붙어 있어요. 예, 복부에 지금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공자가 태어났을 때 뭐 여러 가지 그 신성시된 그런 얘기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태어날 때 그 전날 기린이 나타나가지고서는 밤새 여기 저 안징제 옆에서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성인에 대해 이렇게 어떤 좀 꾸미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이죠. 이건 또 태어난 날 밤에 그 철룡이 나타나가지고서는 그리고 5명의 신이 나타나서 그 축복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다 이건 신성시킨 그런 거짓된 얘기겠죠. 그리고 이 악사들이 하늘의 악사들이 나타나서 음악을 연주했다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믿을 수 없는 거죠. 네. 공자가 음력 8월 27일에 태어났다는 통설은 많은 역사가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그 날짜를 따져가지고 그 당시에 한력으로 뭐 8월 27일 따져보니까 지금으로 치면 양력으로 9월 28일 돼요. 그래서 그 지금 동아시아에서는 대만도 그렇고요. 9월 28일을 그 공자 탄신이라고 이달을 스승의 날로 해요. 오늘이 마침 스승의 날이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대만 같은 데서는 9월 28일을 스승의 날로 해가지고서 이걸 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공자가 태어난 지 3년 있다가 3세 때 그 아버지 숙량을이 돌아가셔요. 네, 근데 비참하게 이 공자는 보면 4대 성인 중에서 제일 비참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3살 때 아버지 숙량을이 돌아가셔요. 이 숙량을 이제 노나라 때 무인, 대부급의 무인이었거든요. 근데 일찍이 돌아가셔요. 근데 원래 그 전에, 공자 때 태어나기 전에 정실 부인이 이제 시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시씨라는 부인. 이 사람 사이에서 딸이 9명이나 있었어요.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근데 이 시씨가 심술이 좀 부정했다. 그 아주 포악했다 그러죠. 예, 근데 포악했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정실이 후실한테 당연히 포악할 수밖에 없죠. 뭐 이건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 책에는 공자 세가에서는 그 심술이 부정했다고, 심술이 옳지 못했다, 바라지 못했다고 얘기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쩌거나 아들이 없으니까 후실을 얻어요. 후실을 얻었는데 그 후실에게서 자식을 하나 얻어요. 이름이 맹피예요. 우리가 아들 아까 백이라고 얘기했는데 또 다른 말로 맹이라고도 해요. 맹중숙계라고도 하고 백중숙계라고 하거든요. 큰아들이라고 해서 맹자를 써가지고 거기다가 맹피라고 하는 이름을 줘줘요. 이름을. 그 자가 백리예요. 자, 이것도 아마 니구상가에서 얻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 이름 자도 백리라고 줬어요. 아까 공자는 중리였잖아요.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중리라고 얘기했고, 요 사람은 큰 아들이기 때문에 백리라고 한 거죠. 백리. 그러니까 요거 이제 이 사람이 공자의 형이었던 거죠. 백리. 네. 근데 불행하게도 아마 절름발이었다 그래요. 족집, 발에 이제 병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좀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는 무인이니까 무인, 아주 기골이 장대한 그런 무인이기 때문에 뭐 크게 되길 바랬지만 다리를 절름 절었으니까 이제 기대에 못찬 아들이 돼서 굉장히 경시했다고 그러죠. 그러고 나서 어떤 아이가 바로 이 공자인 거예요. 그 셋째가 이제 부인 후실 다음에 이제 또 얻은 것이 바로 안시였던 것이죠. 그래서 공자가 3살 때 태어나고 나서 3년 있다가 숙량원이 돌아오고 나니까 이 정실 시씨의 그런 시달림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그 안씨가 곡부의 권리 쪽으로 이제 이사를 가요. 거기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제 자기 3살 때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이제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의 장례를 같이 합장을 하기 위해서 그 숙량을의 묘를 찾았는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예, 물론 가르쳐줄 분이 나중에 있긴 하지만요, 몰라요. 예, 공자의 아버지 묘사가 어디인지 몰라요. 예, 왜 모르냐 하면은 이거 이제 역사적 기술은 안 되어 있지만은 이 정실이 당연히 안 가르쳐주겠죠. 옳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굉장히 혹독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요게 이제 그냥 성형, 백리묘라고 되어 있죠. 지금도 곡부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거짓말 같아요. 성인의 형,
백리. 중리의 형이죠. 예, 백리의 묘가 지금도 있어요. 여기. 근데 공자님이 워낙 성인이고 훌륭한 분이고 하니까 이제 남아있긴 하지만 묘가 남아있는 건 당연히 믿을만 하는데 공자의 그 절름발이 형의 묘까지 다시 남아있다는 건 조금 믿을 수가 없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지금도 어쨌거나 지금 이게 있어요. 지금. 공자의 형의 묘가요. 그래서 이제 공자가 이제 5, 6세 때쯤에 이렇게 놀이를 하는데 이렇게 조도 예형이라고 해가지고서 이 조는 둘 다 제기예요. 조하고 둘을 차려놓고서는 또 의례적인 얼굴 모습 차림을 해가지고서는 소꿉놀이를 했다라고 하는 공자의 어떤 위대한 성인으로서의 모습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글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공자가 세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공자가 아히히,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를 할 때 항상 조두를 진설을 하고 예용을 차렸다라고 해요. 조두가 뭐냐? 제기거든요. 요게 조예요. 이게 조고 요게 두예요. 이게 다 제기죠. 여기 조, 두. 그 다음에 여기 예용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옷을 갖춰 입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아주 단아하게 앉아있는 모습, 이것도 뭐 모아서 앉아있는, 공손하게 앉아있는 모습, 또 엄숙하게 앉아있는 모습, 자세를 낮추는 모습, 이게 다 예용이에요. 이런 것을 하면서 어린아이가 놀았다는 거예요. 5, 6세 되는 어린아이가. 믿기지 않지만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조두 예용의 모습, 똑같은 모습이죠. 거의. 그래서 이 대목에서 어떤 사람들은 공자의 어머니가 무녀가 아닌가라고 한 추측도 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공자가 이런 그 제기를 차려놓고서는 이렇게 놀이를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일반 가정에서는 이렇게 제사 차리는 그런 그 의식을 하지 않을 텐데 아마도 공자의 어머니께서 어떤 무녀 계통 쪽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의식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용옥 교수도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무당이었다라고 하는. 네. 그리고 또 야합을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들판에서 공자의 아버지와 야합을 했다는 얘기가 이 야합이라고 하는 것이 천지의 교감을 위한 주술 의식이라고 또 해석하는 그 옛날 고대 그 문화 그 비평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고서 아마 무녀가 아니겠는가. 그때 공자의 어머니 나이가 16살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는 64세여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무려 40세 차이 나는 16살 소녀하고 야합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뭔가 그런 주술 의식과 연결돼 가지고서 이 공자가 탄생했고 공자의 어린 시절의 그런 놀이도 그것과 연결되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추측만 하고 있어요. 예, 사실은 모르는 일이고요. 그리고서 이제 소년 때는 이제 그 당시에 향하게 지방 대학에 지방 학교에 들어가죠. 보면 비록 그 공자가 그 당시에는 아주 영락한 가문이지만은 그래서 그 사생아는 아니지만 아주 천하 어머니에게서 난 자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그래도 무사였고 꽤 귀족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조상은 계속 왕족이 입에 섰었고요. 그래서 그 지방의 그 관변 학교인 이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했다고 간략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정확히 어떻게 공부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 이후에 그 전에는 이제 지방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향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머니 안징제에게 가르침을 받았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말년에 회상을 하면서 나는 나이 15세에 학문의 뜻을 두었다라고 얘기하죠. 5, 12호의 지우학이라고 하는 말 논어 위전 표현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런 얘기하죠. 나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고 30이 립하고 40이 부록하고 각종 모든 의욕에 의욕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50이 돼서 지천명, 하늘의 병을 알게 되었고 60이 이순, 여기 계신 분들 다 지천명, 이순, 이렇게 되시죠? 기가 어떤 얘기를 들어도 동요되지 않고 아주 기가 순조로워졌다는 얘기죠. 70대에서 어떻게 됐어요? 종심소욕이라도 불유구라 했어요. 그러니까 종심소욕,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하고자 하는 바를 그대로 따라해도 불유구예요. 법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자유로운 그런 인물이 됐다는 얘기죠. 아무리 마음대로 해도 법도를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법도를 자기 몸에 체련하는 사람이 됐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신 거죠.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12호5이 지우학 해가지고, 그러니까 학문의 뜻을 둬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던 시간이 2년씩이었어요. 하지만 알다시피 공자는 굉장히 강하고 천했어요. 그래서 일찍이 계시의 위리, 일종의 집사 같은 거예요. 이걸 했을 때, 근데 굉장히 비록 낮은 직책이지만은 굉장히 공평하게 했대요. 회계 일을 굉장히 아주 철저하게 잘했대요. 그리고 또 승전이라고 하는 아마 밭에서 혹은 들판에서 이제 가축들을 키우는 일이었던 것 같은데 이걸 할 때 가축들이 그냥 배로 늘어났대요. 그래서 일을 참 잘했다는 얘기죠. 이게 그 얘기예요. 계시의 집사가 됐을 때 이 장부 관리를 좀 철저히 해가지고서 곡간이 굉장히 늘고요. 그리고 이제 승전이라고 하는 가축들을 관리했을 때 가축들이 살찌고 새끼들을 많이 추구해가지고 굉장히 부유하게 됐다고 하는, 그래가지고 나중에 계시의 칭찬을 받고서 사공이라고 하는 벼슬까지 얻게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해요.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9살 때인가요? 이때 이제 공자가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첫 아들을 낳아요. 이때가 첫 아들이 바로 이름이 리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죠. 여기. 근데 왜 리라고 하는 이름을 졌냐면은 여기 리가 있는데요. 여기 리가 잉어의 입자예요. 잉어. 첫 아들이 태어나니까 이제 노나라 소공이 공자의 등남을 축하하면서 이분이 공자고요. 이 소공이네, 이분이. 소공이 이 잉어를 이제 하사를 해요. 그래서 이 잉어를 하사받은 기념으로 이 아들 이름을 리위라고 지은 거예요. 리위. 그러니까 아까 리. 그러니까 잉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리고 자는 큰 아들이니까 백이라고 당연히 썼겠죠. 그리고 물고기를 선물 받았으니까 어라고 하죠. 백어. 자가 백어고 이름이 리예요. 아까 공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서 19살 때 올간시에서 장가를 들었고 그리고선 20세, 그 다음 20세 때 이가 태어났고 자가 백어였고요. 여기 잉어 있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자의 나이 24살 때 또는 그 전에 장가하기 전 17살 때 모친인 안씨가 이제 별세를 해요. 어머니.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상중이니까 허리에 띠를 두르고서는 이제 있었는데 공자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사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마침 계시가 아마 이때 계시의 집사 노릇을 했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이때 계시가 어쨌거나 선비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여요. 근데 공자가 이 계시의 잔치에 참석을 한다. 근데 계시의 집에 있던 계시 가신이었던 양호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서 이 공자를 문전 박대를 해요. 계시는 선비들을 초대한 것이지 너 같은 그런 나무래기를 너 같은 자네 같은 사람을 초대하지는 않았다라고 공자를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공자는 거기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쫓겨남을 당하죠.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왜 쫓아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미천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겠죠. 어린 나이에. 그 당시에 그 전에는 공자의 조상들은 공경까지 있었지만 나중에 이제 지금은 사도 아닌 거예요. 공자는 이 민의 계층에 속해 있었다라고 간주가 된 것이죠. 이 얘기는 공자가 직접 자기 입으로도 얘기를 해요. 나는 가난하고 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는 어릴 때 참아요. 많은 기도한 일들을 잘하였다라는 것까지 얘기도 하고요. 불교의 석가모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왕의 태자로 태어나잖아요. 왕의 태자로 태어나가지고서는 그 태자의 길을 버리고 이제 성인이 되는데 공자나 예수 같은 분들은 애시당초 굉장히 비천하게 예수 같은 경우는 이제 막관에서 태어나고요. 공자는 이 산 동굴에서 야합해가지고 산 동굴에서 태어나고 굉장히 비참한 성인의 그런 탄생인 거죠. 뭔가 남다른 그런 모습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빨리 해야 되겠네요. 이제부터 이제 공자가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29살 때 사양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검은고를 배워요. 이 검은고라고 하는 것은
뭐 이게 길이가 뭐 3척6촌이고 뭐 그래서 이게 360을 상징하고 이게 편이 5개라고 해서 뭐 금목 소화토라고 하는 오행을 상징한다고 해가지고 하는데 어쩌면 그 당시에 굉장히 중시되던 건 악기예요. 이 악기를 사양자라고 하는 사람한테 배우고요. 음악을 굉장히 존중을 해요. 그래서 순임금의 음악이라고 하는 소라고 하는 음악을 그때 듣고 굉장히 감탄했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이것이 아직까지도 공자가 직접 그 소라고 하는 음악을 들었던, 감상했던 곳이 지금 역시 그 상동성에 여기 있어요. 제난. 그 음악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소라는 음악을 듣고서는 석 달 동안 고기 맛을 알지 못했다 할 정도로 굉장히 음악에 대해서 조예도 깊고 감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공자는 도덕적인 엄숙주의자가 아니다. 즐길 줄도 알고 음악에 대해서 일각에도 뛰어난 음악 평론가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커가지고 이제 낙양은 이제 춘추시대 때 주나라의 그 도읍이잖아요. 도읍에 가가지고서 그 도읍의 태묘를 이제 찾아가요. 거기서 이제 매번 모든 일에 대해서 다 물어봐요. 태묘에 가서 그 공자가 제사를 굉장히 존중을 했거든요. 태묘에 가가지고 사사건건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의문을 가지고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추나라 그 촌놈 도대체 그 사람이 그 사람 보고 누가 예를 안다고 하느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꺾어봐 다 물어보지 않느냐. 저 바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공자가 아니다. 묻는 것이 바로 예다. 그러니까 공자는 이제 불치하문이라고 하잖아요. 아랫 사람에게 묻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묻는 것에 대해서 항상 좀 창피해하고 부끄러워하지만은 성인도 이렇게 묻기를 즐긴 거죠. 모르면 묻고 이것 자체가 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그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공자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공자가 이제 굉장히 많은 스승을 두고 있긴 했지만 직접적인 개인적으로 자기 앞에서 공자를 가르치는 스승은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다기보다는 그런 분은 없어요. 그냥 공자가 스스로 그냥 그 알을 위해서 다 찾아가가지고서는 다녔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제자들을 두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 교육이 행해지기를 원해가지고서 자기 스스로 어떻게 보면 최초의 그 직업으로 그 교사를 직업으로 삼았다는 인물이 바로 이 공자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그 어떤 월급을 받고 어떤 수고비를 받고서 첫 번째 교사가 된 사람을 공자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논어수비편 이런 말을 합니다. 자활, 자행, 속수, 이상, 오미상, 부회원. 그러니까 스스로 속수라고 하는 것이 한 10개 정도의 그 마른 고기. 이게 수업료거든요. 이 수업료 10조각? 10개 그 10가닥? 10개 그러니까 소금 한 묶음이거든요. 손으로 잡을 정도의. 요거 이상 갖고 온 사람이면은 내가 일찍이 가르치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냥 그 수업료만 갖고 오기만 하면 내가 이 학생을 가르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약간의 그러한 보스만이라도 수업료만이라도 낸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 누구에게도 그냥 차등을 두지 않고서 강의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가지고서는 이제 최초의 그 보수를 받은 교사라고도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 말보다도 그러니까 그 학생들에게 어떤 차등을 두지 않고 그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런 훌륭한 교사로서 얘기할 때 이 얘기 하나도 인용되는 얘기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제자들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 그 노나라의 대부에서 맹희자라고 하는 분이 자기 두 아들이 있어요. 맹리자라고 하는 사람하고 남궁 경숙을 이 공자에게 보내요. 이때가 이제 공자 나이가 34살 때인데 그래가지고서 맹희자는 나중에 공자에게 그러니까 노나라의 정치가가 돼가지고 공자에게 순례도 드리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예물을 바쳐가지고 공자를 섬기고요. 남궁 경숙은 공자를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공자를 모시죠. 그리고
나중에는 공자의 그 사위가 돼요. 우리가 공자가 딸이 있었다는 얘기 못 들었잖아요. 근데 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남궁 경숙이 공자의 사위가 돼가지고서 공자를 섬기는데 제자로서 7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남궁 경숙이에요. 맹인자가 자기 아들을 공자에게 보낸 최초의 제자, 최초라고 초기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무렵에 계속 다니면서 이 무렵은 어쨌든 정확히 몇 년도인지 몰라요. 대략 한 30대 중후반 때쯤에서 주나라의 그 도서관에서 도서관 일을 담당하고 있던 노자를 찾아요. 노자에게 예를 물었다라고 하니까 얘기에 나오죠. 근데 그 예에 대한 얘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장홍이라고 하는 음악계 그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또 역시 또 음악을 또 배우고요. 끊임없이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가다가 공자가 물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자의 제자였던 그 자공이 공자에게 물어봅니다. 아, 스승님께서 왜 이렇게 그 물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왜 물만 만나시면 거의 그 물을 바라보십니까? 했더니 공자가 말하기를 이게 도의 모습과 똑같다. 도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흘러다니면서 그러면서 모든 만물을 만물을 이렇게 혈육하는데 군자의 도가 바로 그 모습 같지 않느냐. 이 물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물이 도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물만 봤다는 이렇게 감상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공자의 말씀 중에 유명한 얘기 있죠. 사자 여사구 불사주야. 그러니까 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구나. 그러니까 떠나는 것은 이와 같구나.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는 얘기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면 세월의 흐름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도 하긴 하지만 도의 운행에 대해서 도의 흐름 운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항상 온 우주 만물의 곳곳이 흐른다라고 하는 이 도의 그 운행의 모습을 이 물에 비유해서 얘기한 것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아까 태조 얘기 잠깐 하셨지만은 그 주나 환공의 그 묘의 종묘에 가서 이 의기를 보아요. 이 의기를 보고서는 이런 또 가르침을 제자한테 줍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이 의기가 어떤 의기냐면은 물을 이게 용기인데 여기다 물을 가득 부으면 이게 중심을 못 잡고 기울어져가지고 물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자의 제자가 이제 자로가 물어요. 어떻게 하면 그 물을 가득 채우겠습니까? 공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물을 좀 덜어야 된다. 다 채우면은 오히려 이게 기울어져가지고서 물을 다 채우면 다 물이 그냥 다 쏟아져 버린다.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만초손 겸수이. 그러니까 교만하면은 손해를 불러일으키고 겸손하면은 이익을 얻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의기를 보고서 가득 채우려고 하면은 오히려 다 있던 것조차 다 없어져 버리니까 조금만 덜어서 하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또 제자에게 주죠. 이거는 이제 노나라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보고도 공자도 사냥을 되게 좋아했대요. 근데 이제 또 역시 맹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공자가 왜 사냥하기 좋아하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죠? 아니 그냥 종속 수속, 종중수속. 그러니까 대중들이 좋아하는 말을 따르기도 한다. 성인이라고 해서 그냥 세속과 시속을 무시하고서는 혼자 고고하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대중들과 어울리면서 세속과 같이 즐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인이 꼭 이렇게 고고하고 오만하고 그렇지 않고요. 대중들과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성인의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거 잘못 눌렀네. 다 됐는데. 요거는 이제 활서기를 보고서 한 얘기죠. 여기 제주에서 관덕정이라고 있죠? 관덕정이 바로 이제 활 쏘는 곳이었는데, 이 활을 보고서, 이제 활 쓰는 모습을 보고서 군자의 모습과 같다고 하는 그런 식의 가르침을 준 거고요. 이건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태산을 지나가다가 어떤 여인이 우는 모습을 봐요.
그랬더니 왜 웃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 그 자식이 이제 자식하고 남편하고 할아버지가 시아버지가 다 호랑이한테 물려 죽었다고 그러면서 그 슬퍼가지고 웃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은 여기에 산속에 있느냐, 호랑이한테 물려줄 걸 무릅쓰고 왜 산에서 살고 있냐 했더니 호랑이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것은 뭡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거죠. 가혹한 세금. 가정은 맹호호라고 하는 얘기 나오죠. 여기 나올 것 같은데요. 가정은 맹호호라. 가혹한 세금은 호랑이가 더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도 또 논어에 나오니 이 얘기를 또 성적도에 그려놨죠. 그리고 또 제 전공이 여기 이제 그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서 묻자 뭐 군주는 군주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는데 이게 이제 정명사상인 겁니다. 예. 이름을 바로 그러니까 그 이름답게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 무렵에 또 했다 그래요. 그리고 공자의 정적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이 안영이라는 사람이 안자라고 해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공자가 이제 그 제나라에 갔을 때 제나라의 경공이 굉장히 공자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용을 하려고 했더니 이 안현이 나타나가지고서는 안현이 아니죠. 안영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말재간이 있고 융통성을 잘 부려서 그렇게 이러는데 이 사람한테 정치를 맡기면 안 된다시기 반대를 해요. 결국 공자는 저 제나라의 그 벼슬을 제나라에서 중용을 하지 못하고 결국 쫓겨납니다. 역시. 근데 안영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훌륭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공자를 굉장히 질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자가 이제 논하러 돌아와가지고서 아까 뭐 기수나 사수에서 제자들하고 어울리고 거기서 이제 만년을 이제 하고 제자들 가르치는데 힘을 쓰죠. 그 공자가 이제 논하다에 있을 때 공자의 제자 중에 유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유비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공자를 만나러 와요. 근데 공자가 어떤 일 때문에 이 사람을 싫어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부러 병을 칭하고 안 만납니다. 그래가지고서 돌아가는 와중에 공자가 이 검은고를 연주를 해요. 일부러. 그러니까 내가 비록 너를 안 만나지만은 몸이 아파서 안 만나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보기 싫어서 안 만난다는 그런 의도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였어요. 이 검은고를 연주하면서. 아마 이 유비라고 하는 제자가 굉장히 큰 잘못을 했던 것 같긴 한데 그것이 사적에 나와 있지 않고요. 근데 여기 보면 공자가 이게 쫌스럽기도 하죠. 제자가 왔으면 그냥 가르쳐줘야 될 텐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자의 그 아주 득이 제자가 이제 4사람이 있었어요. 자록하고 증석하고 염유하고 공수하고가 있는데 공자가 이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너희들의 희망이 뭐냐? 그때 자로는 나를 부강하게 키우는 것이 내 희망입니다. 그랬고 염구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나는 백성들 아주 부자가 되게끔 만드는 제 희망입니다. 그래요. 공수하고 말하기를 나는 그냥 그 작은 그냥 종묘에서 제사를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증사국기 말하기를 저는 그냥 봄에 따뜻할 때 우리 몇몇 사람 모여가지고서 기숙가에 가가지고 목욕이나 하고 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공자가 말하면 나도 너처럼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인의 어떤 그런 여유 내지는 어떤 소박함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나를 크게 부강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크게 생명해야 그냥 어떻게 보면 노장적인 그런 여유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공자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 있는 건 장면이기도 해요. 이건 이제 이게 아들, 아까 공리라고 하는 아들이 공부를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공자가 혼내주는 장면입니다. 공부 안 하면 여기 시경 얘기하는데 시경을 읽지 않으면 마치 벽을 보고 있는 것과 같다. 시경을 꼭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건 자식에 대한 교육에 충실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서 이제 물러나가지고서는 저 지필의 그 경전의 산술에 점령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 51세 때 그 노정공이 큰 곡식을 내려요. 근데 이걸 갖고서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는 모습이 또 있고요. 그리고 다시 또 주위 쳐돌아갑니다. 세상을 쳐돌아다니면서 자기의 그 정치적인 어떤 포부를 포기하지 않고 위나라로 가가지고 위나라의 그 명동의 부인 남자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거든요. 이게 별
별 사건도 없는데 공자가 하여간 여자를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굉장히 많이 무슨 스캔들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별거 아니게 만나서 얘기하고 왔다는 얘기인데 이걸 이거 가지고서 공자의 제자 중에서 자로가 굉장히 싫어했다고 그러죠. 자로가 이 공자님이 이 남자라고 하는 이 여자를 이정공의 부인을 만난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싫어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별 얘기는 없어요. 그냥 여기 나와있죠. 자, 요거는 이제 그 초나라에 갈 때 어부가 지나가다가 공자를 보고서는 이 물고기를 다쳐요. 근데 다치는데 왜 다치냐면은 제가 이게 날도 덥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장에 갖고 가면은 이게 곧 썩을 것이다. 그래서 당신에게 주노니 선생님께서 드시라고 줘요. 그때 공자가 이걸 감사하고 갖고서는 가서 제사를 지내요, 이걸로. 근데 공자의 제자가 자로가 역시 자로 거예요. 자로가 물어봅니다. 아, 이런 길에서 얻은 이런 물건을 갖고서 왜 제사를 지어야 됩니까? 신께 드리는 제사 제물이 정갈해야 될 텐데, 그랬더니 공자님이 아니다. 이 물건을 바친 이 어부의 마음이 이미 순수하기 때문에 이걸 갖고서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 뭐가 문제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제사 지낼 때 보면은 무조건 제일 비싼 거, 제일 좋은 것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사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순수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 여기 좋은 것도 볼 수 있고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초나라에 갔을 때, 제가 초나라 갔을 때 얘기입니다. 여기인데, 역시 이제 초나라의 그 소왕이 공자를 이제 700리 땅에 보호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700리 땅을 주고서 거기서 일종의 군주노릇을 하게끔 하려고 하는데, 이 재상인 자서가 굉장히 적극 반대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초나라가 물론 큰 땅이긴 하지만 이 700리 땅에 공자를 주면 나중에 우리 초나라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결국은 공자에게 700리를 주지 않고서는 결국 쫓아내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합리한 여러 가지 푸대접을 받고서는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자가 비록 여기 온갖 그 정치적 좌절을 갖고 있긴 하지만은 초나라에 아까 갔을 때 이제 저변하고 하는 사람이 공자 앞을 지나면서 이런 얘기도 한대요. 봉황새야 너의 동어지 이렇게 생각했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가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걸 그만둬라. 지금 정치하는 거 다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공자가 그 말 듣고서 그 저변하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피해버려서 얘기를 못 나눴다고 얘기를 하는데 공자가 이런 포부를 밝힙니다. 만약 나를 써주는 사람이 있다면은 1년 안에 웬만큼 이뤄내고 3년이면 홍보를 거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이게 공자의 정치 광고예요. 공자 스스로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고 집착을 했었어요. 보면 자기 스스로 얘기를 해요. 여기에 앞다가 옥이 있다면 그 개나 보관하게 하시겠습니까? 좋은 상인을 구하여 파시겠습니까? 공자가 말씀하시죠. 그래서 팔아야지. 나는 상인이 기다릴 것이라고. 자기의 그런 정치적인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누군가를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공자에 대해 석공이는 이제 우리나라의 재상이죠. 재상이 왕이죠. 군주죠. 그 다음에 자로한테 물어보니까 자로가 대답을 안 했어요. 그때 공자에게 안타까워했다는 거죠. 너는 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지 않았느냐. 그랬으면 그 사람이 나를 썼을 텐데라고 하는 이런 식의 어떤 집착도 보여줍니다. 실제로 공자는 자기 자신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의의 신념에 붙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모두 실행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하는 양심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좌절할 줄뻔히 알면서도 그 당시에 자기를 쓰지 않을 걸 알면서도 이렇게 집념을 불태우면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결국 노나라로 돌아와서 위탁한제라고 하는 성어가 있죠. 지금 여기 책에는 이렇게 책으로 나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책이 아니에요. 실제로는요. 명나라 때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공자 때는 이런 책이 없었죠. 죽간에다가 혹은 목독에다가 이렇게 큰 걸 두루마리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가죽끈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책 한 편이 이 정도 되는 그 분량이란 말이에요. 네, 그걸 가죽끈이 3번 끊어지도록 해가 다시 한번
묶었다라고, 다시 묶었다, 3번 묶었다, 끊어진 걸 3번 묶었다라고 해가지고 위편선제라고 하죠. 주역책을 그렇게 아꼈대요. 그래서 그 주역을 읽으면서 위편선제라고 읽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주역에 있는 그 단전이니 상전이니 이걸 이제 시리기라고 하는데 여기에 주석을 또 달기도 해요. 책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역을 좋아했고 가죽끈이 3번 끊어질 정도로 역을 무수히 읽었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나에게 시간이 더 있다면 나는 역을 완전히 완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그 이후부터는 행단에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쳐요. 이게 지금 행단이라고 해서 복부에 있습니다. 행단은 이제 은행나무 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성균관대학교 거기 보면은 이제 거기 주변에 은행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공자의 국경의 복부에 있는 그 행단을 본떠가지고 만든 것이죠. 이것도 행단의 모습이고요. 공자는 시서 예야를 교재로 삼아 가르쳤고 제자가 3,000명에 이르렀고 그 중에 통달한 사람이 72명이 됐대요. 그리고 이제 그 공자의 제자 중에 덕행이 뛰어난 사람으로 누구가 있고 그 다음에 언어가 뛰어난 사람으로는 제야 자공이 있고요. 또 정사에 뛰어난 사람은 자유, 염유, 계로가 있고 또 문학에 뛰어난 사람은 자유하고 자아가 있고 이런 식의 공자의 제자들이 있었었고요. 이게 행단에서 가르치던 모습을 이제 영화한 거, 공자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이제 말년에 거의 돌아가시기 무렵에 공자가 이제 노외국 16년 때 공자 나이가 이제 72세 때, 73세 때예요. 공자가 이제 보면은 자로가 위난해 죽어요. 그걸 보고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서는 이 지팡이 짚고서는 문 앞에 나와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태산이 무너진단 말입니다. 기둥이 부러진단 말입니다. 철이 죽어간다는 말입니다. 이걸 듣고서 이제 자공이 백기를 청해요. 그러면서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천하의 도가 버진 로 됐다. 그러면서 내가 지난밤 꿈을 꿨는데 어젯밤에 그 두 기둥의 사이에 놓여져 사람들이 제사를 받는 꿈을 꿨다. 나는 아마 죽을 것 같다라는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7일 있다가 공자가 돌아가셔요. 이때가 나이가 73세고 노외공 16년 4월 기축이 되기였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공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당을 짓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이제 그 복부에 있는 공자의 묘소 앞에 그 제자인 제자 자공인가요? 자공이 여기다가 이제 이 나무를 하나 심어요. 이 나무가 지금까지는 안 있어요. 2,500년이 됐는데 지금 우리 국부에 가면 이 나무를 볼 수 있어요. 해수라고 해가지고서 이 해서자 할 때 해자인데 요거 해수라고 하는 나무를 심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지금 전해져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장사를 지내고 공자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이제 이 능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리고 나서 계속 대대로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이게 이제 산동 공묘에 있는 그 공자의 묘입니다. 그 바로 옆에 공자의 아들인 리의 묘가 있고 그 맞은편에 사실은 손자인 자사의 묘가 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노애공 때에 그 사당을 건립해가지고 공자를 이제 놓으시고요. 지금 그리고 한나라 때에 이런 이제 폐묘의 묘를 그러니까 황제의 보호가는 그런 희생물을 만들어가지고서 제물을 만들어서 공자께 제사를 지내는 거.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온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공자의 또 상이기도 해요. 오도자의 상은 아니고요. 약간 좀 다르게 생기겠죠? 네. 이렇게 대충 가는데 한 1분 동안 결론을 내겠습니다. 공자의 생은 별로 보잘것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냥 아주 염락한 평면에 지나지 않고요. 그래서 공자의 생은 지극히 평범하고 현실적인 것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근데 공자의 위대함은 바로 그런 평범함과 현실성에서 나와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평범함과 현실성 속에서 자기 신앙과 자기 운명을 장악하려는 노력을 발휘해가지고서 그런 위대한 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이제 공자가 노자한테 예를 들었을 때 장면으로 그것도 끝을 냈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빨리빨리 해버렸는데요. 나중에 좀 여유가 있으면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